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명대로 늘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불법이 됐습니다. 북적북적했던 가게가 뭔가 텅텅 비어있고 그냥 밖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 동네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제대로 쓰이고 기록되고 있을까요? 양천 지역 시민사회는 구의회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지역 확진자도 1,00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1년 손성희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음료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를 마실 때 마스크를 낀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거리 두기는 생활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우리의 1년은 어땠을까요? 해볼까요? 소리 내볼게요.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소리.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의료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오늘도 버티는 중입니다. 솔직히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뒤 코로나19는 지역사회로 번졌습니다. 은평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28명, 양천구는 896명으로 늘었고 두 지역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 번의 대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와 요양병원 등 일상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처음이었고 물론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고비가 있었죠. 지금 현재 유행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유행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또. 2주 전 해외에서 입국한 장인숙 씨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 두 번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격리 기간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일단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소통을 못하니까. 예. 주택가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세영 씨. 코로나19 직격탄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1년을 기억하는 장면은 텅 빈 가게와 마스크뿐.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잔인했습니다. 북적북적했던 가게가 뭔가 텅텅 비어있고 밖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다 비어있는 모습? 이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경로당과 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 운영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갈 곳마저 없어진 지난 1년.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의 유일한 낙은 종이접기였습니다. 원래는 이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복지관에 많이 활동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2월 달까지 하고 못하니까 계속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래갖고 종이접기를 시작했어요. 취약한 계층들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위기 자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 코로나19 1년.
지역에선 하루 평균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중 4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누구도 끝을 장담할 수 없고 예측마저 힘들어진 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받아들이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양천구의회 업무 추진비 관련 잡음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한 식당에서 1,000만 원이 넘게 결제를 하는가 하면 한 명이 소액으로 결제한 내역도 있어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양천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은 구의정 참여단을 통해서 관련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천구의회 구의정 참여단 정성욱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정성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살펴본 의장단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또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들과 관련해서 구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우선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짚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정 참여단이라는 주민 모임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의회 활동하고 구청의 그 예결산 모니터링을 2, 3년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는 매달 해당 부서별로 게시를 하거든요. 근데 구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하는데 별로 이견도 없고 자료도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고 했어요. 네, 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민들이나 의정 참여단 다른 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셨나요? 업무 추진비라는 단어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개인이 품위 유지를 한다거나 체면치를 위한 쌈짓돈으로 혹시 쓰는 거 아닌지 하는 게 좀 궁금했고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지금이 8대 9 의회니까 7대하고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양당이 늘 동수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어쨌든 민주적인 당이 다수니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과거에 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껏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을 해서 반복적으로 제기가 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몇몇 업소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말이나 휴일 또는 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두세 시간 간격으로 두세 번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딱딱 계산이 됐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이번에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 내역을 공개할 근거가 없으면 뭐라도 만들면 될 텐데 의지가 없거나 그래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특정 업주 반복 사용인데요. 보통 한 사람이 한 100군데 정도 갑니다. 그런데 7대 9 의회에서는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전체 사용액의 40%, 50%를 써요. 8대의 상반기 2년에는 한 세 군데나 다섯 군데에서 한 3, 40%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6개월인데 의장은 세 군데 다섯 군데에서 51%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개 다섯 개 업소가 그 본인들 선거구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구의회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위한 비용이라고 그걸 쓰라고 준 건데 이거 본인 지역구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주말이나 휴일 또는 한 사람이 이건 본인이 사용하는 거죠. 설마 이런 게 있겠어요 하겠지만 7대에는 일어났거든요. 8대에도 혹시 반복되는 거 아닌지 없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었고요. 네 번째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두세 번 연속 사용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점심을 두세 번 먹었다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행여 내가 계산만 할게. 저쪽 테이블 내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선심 쓰듯 쓰는 게 아닌지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정액으로 딱딱 끊어져서 사용하는 거 이게 보통 일반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략 한 6, 7건 중 한 번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일반 사기업 감사관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몇 가지 문제점을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제도가 필요한지 의지로 바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사용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고 봐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자치구 의회 7개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도 물론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하게 썼냐? 비용을 계산을 해주는, 결제를 해주는 사무국에서 아까 말했던 주말 공휴일이나 1인 사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사용액 비중이 여기 너무 높아요. 두세 시간 연속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따박따박 계산하는 거 좀 이상합니다. 라고 사용하는 의장단들에게 사유를 좀 확인하고 그 결과까지 게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처리비라 합은 일종의 공무 처리 비용인데 이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정 활동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지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한 확실한 정립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의회 정성욱 구의정 참여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850여 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잠자리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곳과 임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 등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740여 명이 머물 수 있고 고시원을 활용해 마련한 응급숙소는 최대 11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간 하루 평균 550여 명의 노숙인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응급잠자리는 오는 3월 16일까지 운영되고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모두 역세권 주변으로 재개발이 지연되어 온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여 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사업 속도가 더디지만 지하철 9호선이 있고 강남과 가까워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이 일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용적률을 올려 270가구가 전부인 저층 주거지가 1,31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노후도 등 정비의 시급성과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이번 심사 대상에는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한 70곳 중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10곳은 제외됐습니다. 이중 정비 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재개발 방식 등을 놓고 주민 갈등이 있던 영등포 13구역, 사업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 신설 1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화문역과 맞닿은 자투리 땅도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후보지 8곳은 모두 역세권으로 약 4,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밀도를 높여주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즉 종상향 등이 배제되긴 했지만 기존 조합들이 공공재개발 방식에 의외로 많은 관심을 보인 데는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받을 때보다 사업성이 더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봤을 때는 공급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눈에 띄는 거는 도심하고 좀 가까운 흑석이나 양평, 동대문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LH 등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합니다. 선정이 보류된 다른 4곳은 주민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차기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심리를 차단하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새해부터 들썩이는 집값 상승세를 억누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사건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학대의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또 현장 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의 이나연 홍보간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은 아동학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부모님들도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학교를 이제 등교하기보다는 원격 수업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체류하는 시간도 증가가 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 중에서 어떤 아이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워지면서 조기 발견되는 경우도 좀 어려워져서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또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 역시 이 아동 학대에 속한다고 하죠. 이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한테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욕을 주거나 욕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뭐 버리겠다, 놓고 가겠다 되게 심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요구를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양육이나 보호의 과정,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하는 것들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입양아동 학대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부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려면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충분히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사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의심 상황에서 신고된 아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좀 마련이 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좀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보완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나연 홍보간사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3번의 대유행을 지나고 있고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요. 마스크는 일상이 되고 그리운 얼굴들 보지 못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변화도 분명합니다. 겨울이 지나가듯 봄도 곧 오겠죠.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